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렉서스 LS가 11년 만에 풀체인지를 거치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5세대 모델인데요, 지난 2006년에 한국에서 첫 선을 보인 이래 거의 11년 만에 새 모습을 가지고 이제 한국의 고객들을 찾아왔습니다. 다운사이징한 파워트레인, 렉서스에서는 스마트 사이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점에서부터 제로 베이스로 이 차를 다시 만들었다는 게 렉서스의 설명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변화를 선보이고 있는지 오늘 시승을 통해서 이 차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서스 LS 500H입니다. 11년 만에 풀체인지된 5세대 모델입니다. 스핀들 그릴을 적용을 해서 좀 더 강한 임팩트 있는 앞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측면에서 보면 약간 그 쿠페 실루엣을 가졌지만 역시 정통 프리미엄 고급 세단의 긴 측면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좀 낮아졌죠. 그리고 길어졌고요. 낮고 넓은 로우 앤 와이드의 디자인 그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키텍처 럭셔리 GAL 플랫폼을 새로 적용을 했죠. 길이는 35mm 늘었고요. 높이는 5mm 정도 낮아졌습니다. 자, 정면에서 보면 아주 그 스핀들 그릴의 강한 인상, 그래서 옆에서 보면 좀 더 낮아진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하나, 둘, 2.8회전 정도입니다. 스티어링 휠 유격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아래로 좌우로 패들 시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작은 손을 가진 동양인에게 딱 좋은 그런 패들 시프트입니다. 시프트 바이 와이어 변속기입니다. 자, 4단 변속기인데요, 모의 10단 변속을 하죠. 좀 더 효율적으로 이 파워트레인을 움직이게 되는데, LC에서 이 모의 10단 변속기는 만나본 적이 있죠. 실제 10단 변속기가 아니라 4단 변속기를 기준으로 10단 모의 변속을 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파워트레인 잠깐 보시면 V6 자연흡기 3.5L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가솔린 엔진이고요. 네, 그 엔진 출력은 299마력. 여기에 두 개의 모터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총 시스템 출력은 359마력이 되고요. 자, 이 차의 공차 중량이 2370kg입니다. 좀 무겁죠. 2.4톤. 여기에 두 명이 탔으니까 약 2.5톤의 무게가 될 텐데요. 만만치 않은 무게입니다. 하지만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이죠. 여러 가지 편의 장비들을 다 적용을 하는 관계로 차체의 무게는 어느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감안을 해야 할 듯 싶습니다. 무게와 출력과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마력당 무게비 약 6.6kg 정도 나옵니다. 1마력이 6.6kg 정도를 감당을 하는 건데요,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참 좋은 그런 그 무게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로백을 약 6초대에서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힘의 효율입니다. 엔진이 다운사이징 됐는데요, 도요타에서는 스마트 사이징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떤 그 다운사이징, 엔진의 배기량을 줄이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좀 더 스마트해졌다라는 얘기죠. 차의 전체 어떤 그 힘과 무게, 전체적인 밸런스의 효율을 잘 잡아서 좀 더 똑똑해지고 스마트한 차로 변신했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플래그십 세단에 하이브리드를 적용을 할 만큼 렉서스는 거의 하이브리드의 운명을 걸었다라고 해도 좋을 만큼 하이브리드에 집중적인 그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 비율도 거의 90% 이상이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할 만큼 판매도 많이 되고, 렉서스 자체도 하이브리드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죠, 도요타가 일본에서 도요타 본사에서 2025년까지 역시 내연기관 차들을 생산하지 않겠다, 친환경 자동차로 전체적인 그 모델 운영을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경쟁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볼보가 비슷한 얘기를 이전에 했었고요. 이제 도요타도 그런 대열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트렌드는, 어쨌거나 자동차 산업의 전체적인 트렌드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그리고 수소 전기 자동차,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친환경 자동차들이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솔린, 디젤 엔진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도요타 렉서스는 오래 전서부터 친환경 자동차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고 가장 큰 힘을,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온 메이커 중에 하나라는 점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자,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해서요, 차에 타기 위해서 도어 언락을 하면 약 3cm 정도 차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차가 탑승이 이루어지면 차후가 다시 3cm 내려가고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기 위해서 도어락이 풀릴 때 다시 1cm가 올라갑니다. 승하차를 편하게 하게 해주고, 또한 그 주행 중일 때는 주행에 최적화된 저중심 설계된 자동차니만큼 낮은 무게중심으로 아주 우수한 주행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체를 다시 낮추는 거죠.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이 또 다른 특징은 서스펜션의 감소력을 약 650단계로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거의 뭐 650단계라고 한다면 거의 무한 조절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전 서스펜션이 뭐 9단계 정도로 조절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본다면 서스펜션의 감쇄력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우수하게 노면을 제어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계기판이 상당히 원형 계기판 하나로 딱 만들었습니다. 8인치 LCD, TFT LCD 모니터인데요, 상당히 운전에 딱 집중할 수 있게 배치되어 있는, 디자인되어 있는 그런 계기판입니다. 자, 엘카스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하이빔 등을 적용을 해서 좀 더 앞선 에이다스 기능을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를 완전히 뗐는데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스스로 속도를 조절을 하죠. 완전히 정지까지 해냅니다. 정지를 했죠. 그리고 앞차가 움직임에 따라서 미세하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어댑티브 에이다스 시스템, 반자율 운전 시스템은 상당히 앞선 단계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그리고 컴포트, 에코,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로 가봅니다. 차선을 넘어갈 때 저항감은 크지는 않지만 계기판을 통해서 차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표시가 나타나고요.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걸 이렇게 저속 구간에서 출발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모드로 배터리 힘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아주 짧은 구간, 약 40분 정도 허락된 시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벼락치기 시승을 하느라고 마음이 바쁩니다. 자, 주행 모드 이제 스노우 기능을 하는 버튼이 계기판 왼쪽으로, 그리고 주행 모드를 세팅하는 버튼이 계기판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마치 소의 뿔처럼 양옆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좀 어떤가요? 처음 만나서 그런 좀 어색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참신한 그런 그 버튼 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운전을 할 때 주행 모드를 보기 위해서 시선을 아래로 떨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전방을 주시하는 상태 그대로 주행 모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인 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속 100에서 RPM은 1000까지 1100까지 떨어지는데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효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트 작동감도 아주 죽입니다. 아주 우수합니다. 아주 그 전동식 그 모터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마치 빙판 위를 미끄러지듯이 아주 부드럽게 시트가 조절이 되는데요, 시트 슬라이딩 되는 느낌이 아주 좋고요. 시트가 무려 28가지 방향으로 조절이 된다고 했나요?
아주 다양하게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자기 몸에 딱 맞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몸에 딱 맞게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 느슨하게 편하게 세팅을 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아주 선택의 폭이 넓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의 수동 모드를 하면 변속이 일어나네요. 그래도 자, 이렇게 힘있게 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엔진 사운드가 좀 인상적으로 좀 강하게 들어오죠. LS답지 않은 그런 면모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놓고요, 이제 에코 모드로 가게 되면 아주 차가 편안해지죠. 긴장감을 조금 늦춘 그런 편안한 자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가속 페달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요, 약간의 여유를 두고 플래그십 세단의 최고급 세단의 편안함을 유지를 하면서 움직이죠. 어쨌든 각 주행 모드에 따라서 차의 반응은 확실하게 구별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 치밀하게 맞물리는 이런 틈새, 역시 도요타 렉서스의 모노츠끌이라 그러죠. 제품 만들기, 물건 만들기의 수준은 확실히 한 단계 더 높습니다. 아주 야무지고 치밀하죠. 그런 것들,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리모트 터치 인터페이스가 있죠. 내비게이션 모니터는 터치 스크린이 아닙니다. 이 리모트 터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작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커서가 위치할 때마다 소리가 나고 터치 패널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라디오, 미디어, 전화기 정보 설정, 여러가지 부분들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여러가지 기능 버튼을 통해서 차고를 높인다거나 EV 모드를 활성화 시킨다거나 하면서 차의 여러가지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단 자동 변속기가 반응을 하는 게 상당히 재미있죠. 6000rpm 전후에서 계속 저근 하면서 변속을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단. 야, 이 속도 아주 극한적인 속도인데요, 안정감이 끝내줍니다. 대단한 고속주행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패들 시프트를 통한 변속. 자, 시속 100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죠. 시속 100입니다 10단은 아예 안 물리는군요. 10단은 물리지 않고요. 8, 7, 6. 숫자상으로만 변속이 되는데 실제 변속은 일어나지 않네요. 자, 가속할 때 이 호쾌한 엔진 반응은 전혀 LS답지 않은 좀 다이나믹한 그런 힘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는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고성능의 면모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차체 높이를 주행 중에도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 오른쪽에 하이, 그리고 표시가 점등이 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올힐 드라이브 모델이 있죠.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미끄러운 길, 요즘 이제 오늘 바깥 날씨가 상당히 춥고요, 노면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살짝살짝 응달에서는 얼어있는 결빙된 구간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차를 운전하기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그 환경입니다만, 그래도 올힐 드라이브 사륜구동 시스템이 있어서 그나마 어느 정도는 차를 믿고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겨울철에 운전할 때는 사륜구동이 있고 없음의 차이가 크죠. 올힐 드라이브 모델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투힐 드라이브 후륜구동 차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날 혹은 눈 내리는 날, 또 결빙 구간이 곳곳에 있는 환경에서는 운전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자, LS500H 올힐 드라이브 플래티넘과 럭셔리 두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플래티넘이 1억 7,300만원, 럭셔리가 1억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급인 투휠 드라이브 럭셔리 트림이 1억 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억 5천에서 1억 7천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싼 차죠. 집 한 채입니다. 서민들 집 한 채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아주 최고급 세단이고요. 첨단 안전장비들을 적용을 해서 상당히 안전면에서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급제동 시스템, 그리고 12개 SRS 에어백이 실내 곳곳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의 연비 10.6km/L입니다. 1km로 10.6km를 가는 연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륜구동 모델이고요. 후륜구동 차인 경우에 11.5km/L입니다. 복합 연비고요. 상당히 어떤 차의 수준, 대형 플래그십 세단의 연비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우수한 수준의 연비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그나마 이 정도의 연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코너를 돌아가는데요. 야, 역시 딱 안정감 있게 버티고 코너를 딱 돌아 나가 주는 그 반응이 믿음직스럽습니다.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이 차의 오너석이죠.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VIP석 뒷좌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트에 안기는 느낌이 벌써 다릅니다. 아주 시트가 몸을 잘 받아주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자,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가 이렇게 거대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 이런 센터 암레스트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터치식 스크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오디오, 다음에 공조장치, 시트, 안마 기능, 이런 부분들을 다 터치식 모니터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접을 일은 사실은 거의 없겠죠. 그리고 센터 터널도 아주 높게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4인승으로 되어 있죠. 두 개의 컵홀더, 터치식 스크린,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수납 공간 안에 두 개의 USB 포트와 좌우 각각 이어폰 포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제일 궁금한 게 역시 시트를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접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최대한 앞으로 밀면 조수석 시트가 앞으로 쭉 밀려나면서 뒷시트도 이렇게 일자로 눕게 됩니다. 마치 항공기의 1등석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무릎 앞 공간이 거의 1m에 이른다고 렉서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사이드미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어때요? 보여, 안 보여? 사이드미러 잘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사이드미러는 제대로 보이고요.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이제 운전자의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더 이상 편한 자세가 없죠. 한숨 자면서 이동 중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시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건방은 그만 떨고요. 이렇게 시트가 움직이는 동안
이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위한 이 모니터의 각도도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딱 보기 좋은 수준으로 모니터가 조절이 되죠. 자, 약간 시트를 누였더니 천장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런 그 뒷좌석 승객을 위한 거울이 있고, 그 옆에 마크 레빈슨 마크가 선명한 스피커가 2개 들어와 있습니다. 모두 23개의 스피커가 들어와 있다고 하죠. 이 천장에까지 이제 스피커를 배치를 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이 천장에 배치된 스피커는 실제 음을 들려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그 반향, 에코, 그 공간의 깊이를 느껴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23개의 스피커가 실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각 시트마다 우퍼와 트위터가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좌우로 각각 필요한 개별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을 세팅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MP3 같은 디지털 음원을 사용을 해도 자체 오디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그 뭉개지거나 찌그러진 소리를 거의 상당 부분 복원을 해서 훨씬 더 좋은 수준의 음질을 들려준다고 하네요. 소스 디스크. 지금 CD를 통해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요. 이런 정도의 음질을 들려줍니다. 상당히 깊이 있는, 현장감 있는 소리이긴 한데요, 좀 더 웅장한 교향악 정도 들으면 그 감동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상당히 편안하고 오디오 수준도 최상이고요. 그리고 보면 도어 패널에 나뭇잎새의 무늬를 형상화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스피커입니다. 마크 레빈슨이 좀 더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이런 형태의 디자인으로 표시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자, 차창에는 햇볕 가리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버튼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내리면 이런 정도가 되고요, 차창을 원터치로 내리면 완전히 차창이 내려가네요. 이런 정도의 개방감 느낄 수 있고요. 자, 원터치로 주먹이, 손이 걸렸을 때 이렇게 다시 리와인드 됩니다. 자, 측면의 창은 모두 하나, 둘, 셋, 넷, 뒤로 이 창 뒤로 2개의 쪽창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서 고개를 돌렸을 때 좀 더 이 쪽창을 통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뒷좌석에서 이렇게 안마를 받을 수 있고요, 아주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마 기능은 운전석에도 있는데, 운전석과 달리 뒷좌석에는 스팟 히터 기능이 더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에는 없는 기능인데요, 열을 이용해서 자극을 주는 거죠. 훨씬 더 역시 오너의 자리답게 최고의 어떤 그 기능을 뒷좌석 시트에 담아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뜨끈하게 등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엉덩이까지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게 아주 노곤노곤해집니다. 뒷좌석에 이제 도어 팔걸이 부분도 상당히 입체감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치 팔걸이가 도어 패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시트와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입체감 있게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도어 패널에 달려 있는데요, 시트와의 어떤 그 일관성,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훨씬 자연스럽게 이 팔걸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오모테나시라고 하죠. 어떤 그 손님을 환대하는 일본의 정신, 도요다의 정신을 이 뒷좌석에서 잘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대시보드에 이렇게 각이 살아있는 부분은 안전에는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조수석 앞쪽 대시보드에 이렇게 무늬 모양을 새겨 넣었는데요, 조금 뭐라 그럴까,
부족하고 억지스럽다고나 할까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놔두던지 아니면 조수석을 위한 별도의 모니터를 하나 배치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는 좁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면 상당히 공간이 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 때문에 그럴 텐데요. 이 정도 차라고 한다면 트렁크에 골프백 4개를 꼭 넣어야 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위치를 좀 조절을 하더라도 트렁크는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렉서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기술을 이 차에 다 집어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모때나시 고객을 환대하는 도요타의 정신을 만날 수 있는 도요타 LS500H 시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이제 다 가고 아마 이 차가 올해 마지막 시승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떠셨는지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도 시청자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 잘 이루어지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오토다이어리를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마지막 시승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